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김종민 의원과 좀 특별 인터뷰 때문에 정치는 팀킴 좀 한 주 쉬어갔고요. 2주 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네, 갑자기 추워졌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오시니까 추워지네. 내일 다시 풀린다고 합니다. 추위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네, 두 분이 가시니까 풀리네. 예, 다음 주 부디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김은지 기자의 발제로 시작을 해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제동원 해법을 계속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다뤄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꼭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태도 그리고 생각 그리고 아주 간만에 보여준 통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통치.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결단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지율이 1%가 나오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전언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들을 받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를 좀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보자라는 게 이번 발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 철학자에게 통치라는 개념 정립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법치국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정치가들이나 결정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경로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때로는 법을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뭘 하지 못할 때 결국은 정치가들이 결단해서 어떤 길과 통로를 열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통치 행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묻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법적인 것들을 어떤 단순히 법적인 차원으로 제약할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묻지 않고 정치가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고 그것들을 역사적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통치행위들이 때로는 비밀스러운 것들도 있어서 통치행위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비밀로 몇 년간 묶어주죠. 뭐 몇십 년간 묶어주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해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에게 그 특히 이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그 결정권 특히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결정을 웬만해서는 뭐 잘 하지 않아 왔던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첫 번째 통치행위나 다름이 없는데 이 통치행위의 결과가 상당히 볼 때 저희들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이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속적 표현을 쓰면 총땜에 따르는 표현도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동의 못하십니까 두 분은? 통치행위 기본이 사실은 총대를 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총대를 메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거죠. 권한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고 결과도 내가 모두 책임질게는 거 총대 매는 거지 뭐 사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는요. The buck stop here이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발음 좋은데. The buck stops here.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예.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해준 글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쇼츠를 내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아,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해준 저겁니까? 네, 지난번 작년 5월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줬던 것인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트루먼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지점들이긴 한데요. 근데 과연 저는 이제 통치행위의 선 그리고 어떤 것에서의 어떤 한계 안에서 통치행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는 사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지 왜 여기서 한 발 빼고 있느냐라는 지점들을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이 쇼츠 영상들을 공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지점이 많은 통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의 정치 브랜드로 강조해왔던 자유, 법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상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여러 비판들을 굉장히 반일 선동이다라는 키워드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반일적이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반일적인 부분들을 내가 바로잡는다라는 인식의 행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반인권의 행태이지 반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좀 짚고 싶고요. 반인권이다.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본의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참여가 없는 지점에 대한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일본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그 당시에 주변국 어느 나라가 오더라도 잘못된 행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국의 반성과 성찰 없이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모두 매조짓자라고 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그 윤 대통령의 스스로의 결단이라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자유와 법치가 얼마나 공허한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의 법치의 핵심은 사실은 인권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강조할 때 그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하지 집단의 자유에서 출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저희들이 우리가 법치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법치의 기원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권력 행사였던 그 테두리를 확실하게 정해놓는 게 법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와 법치가 개인의 권리, 그러니까 인권과 맞물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 자유와 법치를 계속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라도 내가 이건 해야겠다라는 이 결단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강제동원에서 본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요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좀 보여주는 행태라서 이거는 자기 스스로 결단을 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다. 내가 말하는 자유와 법치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인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특히 이제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됨으로써 이제 시작되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이제 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겪은 문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잘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취업 조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제 노동과 강제징용, 강제동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징용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것은 강제동원에 대한 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이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납치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취업 조건에 속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갔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취업 조건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만두지 못하고 혹은 도망갔을 때 잡혀와가지고는 강제로 계속 노동하게 하는 그 행태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강제 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제 노동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잘 이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제국주의적인 국가들이 행했던 이 전쟁 범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꾸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일로 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전쟁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핵심이.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이 말 자체는 사실 되게 공허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책임을 질 방법이 따로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질 방법이 자기 스스로는 따로 없는 상태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말, 이게 사실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대통령은 어떤 행위를 하든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냥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말은 되게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공허한 말이다. 되게 이게 여기 책임질 게 따로 없다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이제 자유에 반하고 법치에 반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는 뭐 얘기해. 자유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에 맞지 않는 보편적 가치의 맨 앞자리에 놓인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유에 반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모순이 존재한다는 걸 그쵸. 스스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으로부터 가장 본인을 지켜야 될 자유가 필요한 존재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배상금을 받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이제 길게 끌어가지 않고 싶다라는 결이 있는 분도 계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스펙트럼의 가장 최소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입니다. 지금 그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말 사이에 더글로리를 좀 정주행을 했었는데 그 더글로리 보면서도 이 사건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송혜교 역으로 분했던 문동윤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가장 1차적인 가해를 가하는 학교폭력 집단도 있지만요. 그 부모가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가해자가 학교폭력이란 이유를 자퇴서에서 빼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니 그게 사실이고 네가 반성도 안 하는데 내가 그걸 왜 빼주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때 그 부모가 돈을 받고 몰래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가 그 송혜교 역을 하고 있는 사람의 피해자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그 당사자 송혜교 역을 하고 있는 문동훈이라는 캐릭터한테 아주 큰 상처로 남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행태가 과연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제가 다시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법치에 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 들으셨죠? 결국은 이게 사법부 판단이 이게 사법부의 판단은 뭐냐면 이게 그 결국은 전쟁 범죄에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가 되게 불법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한 판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 동원이 성립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 사법부의 이런 판단을 정부가 사실상 완전히 싸그리 뒤엎은 거나 사실 다름이 없고요. 이런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과 우리의 그 역사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냐 아니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가지고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우리의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라는 것들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승인한 거나 다름없다,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집단은 다 각각의 어떤 집단 기억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일본이 만들어가고 있는 집단 기억은 뭐냐면 자신들이 2차 대전의 침략자가 아니라 희생자였다는 그런 집단 기억을 희한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또 한편에서는 한반도 지배가 되게 합법적인 기억 때문에 우리는 희생자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런 기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인 우리가 왜 여기에 동조해주는 결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정이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건 일본에서는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는데 스일 큰 여지를 주고 말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이제 제3자 대의 변제라고 하는 법률적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피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법률적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전제해 놓고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치에 반한다, 더 나아가서 상권 분립의 원칙을 명기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근데 그러면 이 지점에 제가 물어보는 게 오늘 이야기를 통치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좀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면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통치행위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행위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좀 문제점, 그 의문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뛰어넘는 선이 있지 않다면 사실 왕조 시대 왕과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좀 취재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전현직 외교관들이랑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1%가 나오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안에 대해서 한 외교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1% 지지율
지지율이 났을 때 하는 것은 왕이나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 왕도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때 그때 조선왕이 도장을 찍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을 설득하고 1% 지지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지 1%만 지지해도 내가 간다라는 이해를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했는데요. 굉장히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표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정치적 결단임을 강조하기엔 레토릭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는 있다 치더라도 아닙니다. 그거 되게 무서운 레토릭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율 1% 나오면 자기 하야해야 돼요. 민주국가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1%가 찬성하면 하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요. 민주주의에서 맞는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아까 김만권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서 이제 일본의 과거 지우기라고 하는 지점을 하나 좀 더 덧대고 싶은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방위를 하고 4월 달에 방미를 하고 5월 달에 이제 G7 정상회의에 가서 히로시마에서 참여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5월 달 아직 계획은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G7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일본의 피해자 국가로서 역사 만들기라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에서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들과 만나서 핵 없는 사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일본의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나가사키로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일본이 핵을 맞았던 그 두 나라를 두 지역을 다 방문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삼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왜냐하면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일정 부분 냈기 때문에 나가사키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계획들은 전반적으로 물론 일본이 가지는 피해자성이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건 다시는 쓰여서도 안 되고 있어서 안 될 아주 불행한 역사인데요. 하지만 그것만 강조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다 자전거의 두 다리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균형이 맞지 얘기했던 않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국가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는 핵심 저기 근거를 거기서 찾고 있는 거잖아요. 뭐 원폭 피해 뭐 여기서 찾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의 원폭 피해 다음에 나왔던 원폭 문학 이제 뭐 원작 뭐 문학 이런 문학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그걸 출발했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피해 이 원폭 피해 당한 사람들이 이 비참함을 만든 게 일본 정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도 거기서. 그러면 일본 정부와 이 원폭 피해자는 사실은 갈라서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일본의 전쟁 책임과는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그런데 이걸 같이 매칭시켜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우리 모든 합법적 행위가 어떤 원폭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해만 남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레토릭, 희한한 레토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걸 국제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조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뭐 일본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편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우리가 마치 가해자처럼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이상한 안을 만들어서 지금 내놓은 거죠. 예. 그 법치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덧대자면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법농단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거래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2012년에 김능한 이제 대법관이 소부에서 이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한동안 이것이 멈춰 있다가 2018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좀 내용을 바꿔보려고 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그 상고법원이라고 하든지 법관들의 해외 연수 같은 것들로서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 혐의 중에 하나가 이것이고요. 그것을 수사했던 이가 윤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몰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근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또 그리고 하나만 덧대자면요. 여튼 이건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절대 신성 불가침이 아니라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대법원이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민사 당사자인 원고피고 둘 다 원치가 않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일본조차도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따라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걸
법치라고 하는 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다른 코너에서 설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대위 변제가 뭔지를 몰라서 저러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 결국은 이제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좀 오늘 주제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얻는 건 무엇이냐? 자,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임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 되게 좋아하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국익이잖아요. 국익. 이번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이익에 부합되고 공동이익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외로운 결단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치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공동이익이 뭘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이른바 대북 공조입니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확보해 들어가기 위한 더 큰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작은 것의 희생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따로 뭐 한 뭐 이렇게 그 회의인가요? 거기서 한 발언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한 뭐 그 한일 간의 경제 협력 뭐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이제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결단이 결국은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식의 레토릭이 전면에 나온 건 그건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나온 건.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라는 국가는 어떤 피해자의 인권이나 뭐보다는 그냥 국가가 얻는 경제적 이익만 있다고 한다면 다 희생시킬 수 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자국민의 어떤 그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결정 자체는 저는 사실은 그 우리의 어떤 집단 정체성에 자존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4.1절 기념사나 이런 것과 다 결합시켜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자존감 우리가 경제적 이익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뭐 어떤 국가의 국민들의 자존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국가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구나라고 본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왔던 자유와 법치에 다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다 배치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정말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특정 정부의 이익과 한국의 국익 그리고 피해자 이익이 일치하는 것인가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번 해법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방일, 4월 방미 그리고 5월 다시 이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언젠가는 이 사안을 매조짓고 그에 따라 가지고는 뭐 정부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소한의 조건이 일본의 반성과 참여, 심지어 이제 문희상 안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참여와 반성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이 문재인 정부 실제 좀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좀 그것이 잘 진전이 안 됐고 오히려 그때는 일본에서 좀 긍정 반응을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그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 같은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채 이렇게 좋아 빠르게 같은 시기에 일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그 진행자의 말씀처럼 계속 그 의문을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본인이 사안들을 밀어붙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협상적으로도 옳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얻는 게 도통 뭐냐라는 질문은 계속 텅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로서, 그렇죠. 우리 공동체로서. 실제로 얻는 거에 진짜로 뭔지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묻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한미일 공조 체제에 들어가기 위한 거라는 건데 이거 안 한다고 해서 그 공조 체제에 못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에 달려 있어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 도대체 이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일본계 미국인들이 이제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수용소로 격리되었던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여기에 일본이 어떻게 대처했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관계에 어떻게 왔다 갔는가를 보면 정말 우리의 관계 개선이 너무나 부당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전환기적 정의라고 부를 때 이 전환기적 정의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가해자들의 사과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상에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자기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계 그 미국인들을 격리 수용한 거에 대해서 1988년에 레이건 정부 때 사과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조치를 다 취했어요. 이거 배상하는 조치를 다 취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또 다시 80주년을 맞아서 또 한 번 또 사과하는 어떤 그런 걸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와 일본 관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성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자기 스스로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자기가 침략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해서 사과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와 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우리 그 한국계 일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본에 사는 한국계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피해자들의 관계 개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도 일본은 제대로 조처를 취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환기적 정의에서 가장 필요한 사과조차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사과조차 생략된 이런 방안을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관계를 돌렸다라든지 이런 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모순적이고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10 국가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G10 국가에 들어간 나라 중에서 사실 제국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에다가 도덕적 우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계속해서 지적해야 될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외교 협상이 실제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좀 재미있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요새 한국 외교 이야기할 때 다키스키 외교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이제 매달린다, 포옹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의 미국 외교, 그러니까 대미 외교가 너무 이제 친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양심파 지식인들이 다키스키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새는 그 단어가 일본에서 한국을 향해 쓰일 때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 이제 우리는 좀 대등하게 외교할 수 있는 관계로서 한국이 굉장히 큰 국력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월성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그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떼쓰는 사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그 결론을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 수반의 문제의식이어야 하냐라는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내 일각도 그렇고 일본에서 아니 이미 사과했는데 뭘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던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첫째 사과의 가장 기본 그 원칙은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게 사과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과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이야기하는데 오부지 총리가 당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대한 손해라고 하는 포괄적 표현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전칭은 무칭이다. 모든 걸 아울러서 욕하면 아무도 욕하지 않는 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대한 손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뭐 강제징용도 들어간다고 이제 뭐 그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콕 찍어서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떤 좋은 기회를 지금 우리가 발로 걷어찬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굴욕적인 걸 떠나서 그 이전에 반역사적이다. 왜냐하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그리고 역사로 남겨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로 걷어차 버린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본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럼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 소지까지 저는 이제 뭐 그렇게 가진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달에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회의에 이제 최봉태 변호사라고 이제 강제징용을 서포트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이제 대의변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재단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심규선 이사장이 계십니다. 그 이사장께서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요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셨었나 봐요. 근데 최봉태 변호사가 갑자기 자기 발제를 하다가 심규선 이사장님 제3자 뇌물죄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는 과거 정부 혹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잣대를 들이대면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을 수 있는 좀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정부의
이 접근법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인 게 프로스포츠 보면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선수가 전격적으로 백지 위임장을 던지는 경우 있거든요. 사인을 해서 보내요. 빈칸 놔두고 알아서 써 넣으세요. 그냥 그대로 따를게요.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선수 측에서 이렇게 백지 계약서를 던지는 데에는 나름의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거든요. 니네가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팀이 잘 될 것 같냐? 내가 핵심 선수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만약에 니네가 막 깎으면 여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런 믿음을 깔고 이제 백지 계약서를 던지는 건데 그럼 우리 정부가 그런 믿는 구설 가지고 지금 이 백지 발표를 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게 바로 미국이 잘했어요라고 짝짝짝 해버리면 그냥 그 백지 계약서는 그대로 써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기가 얻는 거 하나도 없이 구단주 마음대로 써주는 거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비유를 하자면 엄청 손해 보는 거죠. 그거를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열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열불 내는 것을 반일 죽창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죠? 이념에 경도된, 이념에 경도된 반일 죽창가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대한민국 사회의 간극인 것 같습니다. 요즘 확인하면서 오늘 정치는 띵킴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